인천에서 듣고 계신 박영식님 감사해요. 학생 그래도 여기 너무 추워. 이거 가지고 삼각김밥, 아니 따뜻한 코코아라도 꼭 사 먹어. 언니가 이거밖에 없네. 정말 미안해. 수아는 자신의 전 재산 10만 원을 모두 아이에게 주었어요. 서울 삼성생명 강남본사 계약직 사원 한수아는 새벽 첫 지하철 좌석에 앉아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은행 알림 메시지가 떠 있었죠. 통장 잔액은 12만 7,840원. 다음 주에 자동으로 빠져나갈 요양병원 간병비와 월세를 대충 계산해 보니 손에 쥐고 있는 현금은 고작 10만 원 남짓입니다. 수아는 한숨을 쉬며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번 달도 간당간당하네라는 혼잣말이 입 밖으로 새어나왔죠. 26살 한수아에게 돈은 언제나 계산의 대상이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만 해도 전교 3등을 유지하던 모범생이었지만 어머니가 췌장암 진단을 받은 뒤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대학 진학은 지방사립대로 낮춰야 했고 졸업 후에는 서울 원룸에서 혼자 살며 요양병원에 계신 아버지 간병비와 월세, 그리고 자격증 학원비를 동시에 감당해야 했죠. 수아의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국제공인 재무설계사 자격증을 따서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아버지를 요양병원에서 모셔 나와 함께 사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퇴근 후 야근 공부까지 마친 어느 가을 저녁이었습니다. 수아는 무거운 국제공인재무설계사 교재를 가방에 넣고 강남역 지하상가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불 꺼진 가게들 사이로 사람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고 수아도 집에 빨리 가서 쉬고 싶은 마음뿐이었죠. 그런데 구석진 계단 밑에서 작은 흐느낌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아는 발걸음을 멈추고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교복을 입은 여자아이가 무릎을 끌어안고 울고 있었죠. 아이의 얼굴은 긴 머리카락에 가려져 잘 보이지 않았지만 눈 주변에 희미한 멍자국이 보였습니다. 오른손목에도 오래된 상처 같은 게 있었고요. 수아는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자신도 엄마를 잃고 혼자 버텨야 했던 시절을 떠올렸기 때문입니다. 괜찮아? 수아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아이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고 눈물로 얼룩진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14살쯤 돼 보이는 아이였죠. 집에 가기 싫어요. 가면 또 맞아요. 아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저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아이의 눈빛에는 공포와 절망이 섞여 있었거든요. 수아는 아이를 편의점으로 데려갔습니다. 삼각김밥 2개, 샌드위치 하나, 따뜻한 코코아 한 잔을 골라 계산대에 올려놓으며 가격을 확인했습니다. 7,000원. 지금 수아에게는 작지 않은 돈이었지만 아이의 창백한 얼굴을 보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편의점 테이블에 앉아 수아는 천천히 아이의 이야기를 끌어냈습니다. 이름이 뭐야? 서지안이요. 몇 살? 14살이요. 부모님은? 지안은 잠시 입술을 깨물다가 대답했습니다.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지금은 작은아버지 집에서 살아요. 작은아버지 집이 어디야? 한남동이요. 작은아버지는 대성그룹에서 일하세요. 대성그룹. 수아도 아는 대기업이었습니다. 그런 집에 사는 아이가 왜 지하상가 구석에서 울고 있는 걸까요? 수아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지아는 손으로 코코아 컵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새엄마가 저만 보면 싫어해요. 오늘은 아예 방에서 쫓겨났어요. 숙제를 늦게 해서요. 근데 숙제 안 늦었는데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안의 목소리는 점점 떨렸고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습니다.
맞았어요. 자꾸 맞아요. 그래서 집에 가기 싫어요. 수아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자신도 어머니를 잃고 혼자가 됐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던 그때가 떠올랐죠. 수아는 지안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늘 밤은 집에 가지 마. 일단 안전한 데서 자고 내일 다시 생각해보자. 지안은 고개를 들어 수아를 바라봤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믿어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죠. 수아는 근처 ATM기를 찾아갔습니다. 카드를 넣고 잔액 조회 버튼을 눌렀습니다. 12만 7,840원. 자동이체 금액을 빼면 10만 원 남짓. 수아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 돈은 다음 주까지 버틸 돈이었습니다. 택시비, 식비, 교통비까지 포함해서요. 그런데 지금 눈앞에 있는 아이는 오늘 밤 갈 곳이 없습니다. 수아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자신의 삶도 벅찬데 남의 아이까지 챙길 여유가 있을까요? 하지만 지안의 얼굴에 난 멍자국이 자꾸 눈에 밟혔습니다. 수아는 입술을 깨물고 10만 원 인출 버튼을 눌렀습니다. ATM기에서 나온 돈을 두 손으로 꽉 쥐고 수아는 지안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자, 이거. 수아가 10만 원을 지안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지안은 놀란 눈으로 수아를 쳐다봤습니다. 일단 오늘 밤은 찜질방에서 자. 따뜻하게 씻고 편하게 쉬어. 내일 낮에 이 번호로 꼭 전화해. 안 오면 누나가 경찰에 신고할 거야. 수아는 편의점에서 받은 영수증 뒷면에 자신의 번호를 적어 지안에게 건넸습니다. 지안은 떨리는 손으로 돈과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응, 괜찮아. 누나가 책임질게. 수아는 지안을 근처 찜질방 입구까지 배웅했습니다. 아이가 안으로 들어가는 걸 확인한 뒤 수아는 시계를 봤습니다. 밤 11시 30분. 막차 버스는 이미 끊겼습니다. 택시를 타고 싶었지만 이제 수아에게는 택시비도 없었죠. 수아는 1시간 넘게 걸어서 집까지 갔습니다. 발이 아프고 온몸이 무거웠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새벽 1시였습니다. 내일 아침 8시 조례에 맞춰 출근하려면 3시간도 못 자는 상황이었죠. 침대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괜한 일한 걸까? 하는 생각과 그래도 안 도왔으면 큰일 났을 텐데 하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계속 싸웠습니다. 수아는 눈을 감고 지안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저 아이가 안전하게 잘 있기를 바라며 간신히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알람이 울렸을 때 수아는 몸을 일으킬 수가 없었습니다. 과로와 수면 부족이 한꺼번에 몰려왔죠. 그래도 억지로 일어나 준비를 했지만 지하철에서 깜빡 잠들고 말았습니다. 눈을 떴을 때는 이미 강남역을 지나 한 정거장을 더 간 상태였습니다. 수아는 급히 내려서 반대편 전철을 타고 회사로 향했습니다. 회사에 도착했을 때는 8시 15분. 15분 지각이었습니다. 로비에서 고객 서비스 팀장이 팔짱을 끼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수아 씨, 계약직이 이 정도 성의로 일할 거면 생각 좀 해봐야겠는데요. 팀장의 목소리는 차가웠고 주변 직원들이 모두 쳐다봤습니다. 수아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이러면 계약 연장 어려워요. 팀장은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고교 동창이자 정규직 대리인 박혜리가 비웃으며 속삭였습니다. 역시 기본이 안 돼서 계약직인 거지. 수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이고 자리로 갔습니다. 책상에 앉아 컴퓨터를 켜면서 수아는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잘한 거 맞겠지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씁쓸함이 남았습니다. 선행의 다음 날 돌아온 건 지각과 모욕, 그리고 비웃음뿐이었으니까요.
다음 날부터 사흘 동안 수아는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못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계단 밑으로 내려가 몰래 화면을 확인했고 화장실에 갈 때도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알림을 체크했죠. 하지만 서지안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수아의 마음속에는 불안이 자라났습니다. 혹시 돈만 받고 도망간 건가 하는 생각이 스쳤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안의 눈에 맺혔던 공포를 떠올리면 그 아이가 거짓말을 했을 리 없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그보다는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어쩌면 새엄마한테 휴대폰을 빼앗겼거나 아니면 연락할 용기가 없는 걸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불안은 또 다른 형태로 찾아왔습니다. 회사 게시판에 정규직 전환 공지가 올라온 겁니다. 계약직 12명 중 8명을 선발한다는 내용이었죠. 수아의 이름도 후보 명단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평소 서비스 평가는 늘 상위권이었으니 당연한 일이었지만 문제는 지난주 지각 기록이었습니다. 딱 한 번의 실수였지만 그게 유일한 약점이 될 수 있다는 걸 수아도 잘 알고 있었죠. 박혜리가 복사기 앞에서 수아를 보며 말했습니다. 축하해. 그래도 써준 거 보니 얼굴값은 한 거네. 해리의 말투에는 비아냥이 섞여 있었습니다. 수아는 대꾸하지 않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해리와는 고등학교 동창이었지만 둘의 관계는 늘 미묘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성적은 수아가 항상 위였지만 해리는 집안 도움으로 해외 연수도 다녀오고 인턴 경험도 쌓아서 정규직으로 입사했거든요. 해리는 수아를 볼 때마다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원래 날 넘어설 애였는데 결국 계약직인 건 다 운 때문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면서도 어딘가 찜찜한 기분을 떨쳐낼 수 없었던 거죠. 퇴근 후 수아는 요양병원에 들렀습니다. 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습니다. 거동이 불편해진 지 3년째였습니다. 택시기사로 평생을 일하시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신 뒤로 아버지는 스스로를 자책하며 사셨죠. 수아야, 왔니? 아버지가 반갑게 웃으셨지만 그 미소 뒤에는 늘 미안함이 숨어 있었습니다. 네, 아빠. 오늘 좀 어때세요? 응, 괜찮아. 근데 너 얼굴이 피곤해 보이는데 무리하지 마. 괜찮아요. 요즘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수아는 가방에서 국제공인재무설계사 교재를 꺼내 보여드렸습니다. 이거 시험 붙으면 정규직 전환도 쉬워지고 급여도 오른대요. 그럼 아빠 모시고 나올 수 있어요. 아버지는 수아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수아야, 너까지 힘들어하면 아빠가 미안해서 어쩌냐. 여기도 괜찮아. 간호사 선생님들 다 좋으시고. 아빠, 조금만 기다려요. 제가 꼭 모셔 나올게요. 수아는 아버지보다 자신을 안심시키려는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미안해하지 않도록 자신이 잘하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일주일이 지나도록 서지안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수아는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새엄마가 더 심하게 때린 건 아닐까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오전이었습니다. 삼성생명 강남본사 로비에 검은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들어섰습니다. 그의 차림새는 평범한 방문객과는 달랐습니다. 맞춤 제작된 듯한 정장, 반짝이는 구두, 그리고 무엇보다 그가 풍기는 분위기 자체가 남달랐죠. 로비에 있던 직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는 안내 데스크로 다가갔고 명함을 꺼내 건넸습니다. 안내 직원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급히 전화기를 들었고 잠시 후 서비스팀 쪽으로 연락이 갔습니다. 박혜리가 수아에게 속삭였습니다. 야, 저 사람 누구래? 대성그룹에서 왔다던데? 대성그룹?
수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대성그룹, 지안이 말했던 작은아버지의 회사. 혹시 지안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남자는 로비를 둘러보다가 안내 직원에게 무언가를 물었습니다. 안내 직원이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고 남자는 다시 한번 명함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혹시 지난주 강남역 지하상가에서 교복 입은 여자아이에게 돈을 건네고 자신의 번호를 준 분이 계실까요? 로비가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직원이 서로를 쳐다보며 눈치를 봤습니다. 수아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걸 느꼈습니다. 손이 떨렸고 입술이 말랐죠. 하지만 수아는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그랬는데요. 남자는 수아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깊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대성그룹 회장 비서실장 최상훈입니다. 먼저 깊이 감사드립니다. 주변 직원들이 숨죽이며 지켜봤습니다. 박혜리의 눈이 휘둥그레졌고 다른 동료들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수아를 바라봤습니다. 최상훈 비서실장은 다시 한번 허리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 아이가 회장님의 손녀 서지안 양입니다. 회장님께서 꼭 뵙고 싶어 하십니다. 수아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회장의 손녀라니. 지안이 작은아버지 집에 산다고는 했지만 그게 대성그룹 회장 집안이었다는 건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죠. 지안이는 괜찮나요? 수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현재는 집에 무사히 돌아와 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께서 그날 밤 일에 대해 직접 감사를 전하고 싶어 하십니다. 잠시 시간을 내주실 수 있으신지요?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 비서실장은 수아를 팀장실로 안내했습니다. 팀장과 박혜리도 따라 들어왔죠. 팀장은 표정 관리를 하느라 애쓰는 게 역력했고 혜리는 입을 다물지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팀장실에서 최 비서실장은 태블릿을 꺼내 영상통화를 연결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건 6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우아한 여성이었습니다. 대성그룹 회장의 부인이자 지안의 할머니였죠. 안녕하세요. 서지안 할머니입니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지안을 도와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 아니었으면 애가 그날 밤 어디서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아니에요. 요즘 세상에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게다가 본인 사정도 어려우셨을 텐데.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지안이가 학교도 못 나가고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어요. 우리가 몰랐던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부탁인데 지안이를 좀 도와주실 수 없을까요? 전담 가정교사로 와주셨으면 합니다. 수아는 놀라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가정교사라니. 자신은 그저 교육학과 출신도 아니고 교사 자격증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전문 선생님이 아닌데요. 괜찮아요. 지안이한테 필요한 건 공부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아니라 믿고 기댈 수 있는 어른이에요. 부탁드립니다. 할머니의 눈빛은 간절했습니다. 수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 실장이 앞으로 일정을 조율하겠습니다. 영상통화가 끝난 뒤 팀장과 박혜리는 서로 눈치를 주고받았습니다. 팀장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수아에게 말했습니다. 한수아 씨, 좋은 기회네요. 회사 일정이랑 잘 조율해서 해보세요. 하지만 그 말투에는 불편함이 묻어났습니다. 박혜리는 아무 말 없이 수아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질투와 호기심이 섞인 시선이었죠. 최 비서실장은 수아에게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에 차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주소를 알려주시면 됩니다. 수아는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명함에는 대성그룹 회장 비서실장 최상훈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수아는 명함을 주머니에 넣으며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10만 원을 건넸던 선택이 이렇게 자신의 삶을 바꿀 줄은 몰랐다고요. 토요일 오후 1시 30분 수아가 사는 원룸 앞에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최상훈 비서실장이 직접 운전석에서 내려 수아를 맞이했습니다. 수아는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입은 베이지색 코트와 검은 슬랙스 차림이었지만 그래도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재벌가 저택에 간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거든요. 차는 한강을 건너 한남동으로 향했습니다. 길가에 늘어선 고급 주택들을 지나며 수아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곳은 수아가 사는 세계와는 완전히 다른 공간이었죠. 넓은 정원, 높은 담장, 경비 초소까지 갖춘 집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차가 한 저택 앞에서 멈췄습니다. 경비가 차량 번호를 확인하고 정문을 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넓은 정원이 펼쳐졌습니다. 잘 가꿔진 나무들 사이로 분수가 보였고 차고에는 고급 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었죠. 건물은 3층 규모의 현대식 저택이었고 유리창마다 빛이 반사되어 눈이 부셨습니다. 수아는 차에서 내려 저택을 올려다봤습니다. 화려했지만 왠지 차가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람 사는 집이라기보다는 전시용 건물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이쪽으로 오시죠. 최 비서실장이 수아를 현관으로 안내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 넓은 거실이 나타났습니다. 천장이 높고 샹들리에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바닥은 대리석이었고 벽에는 비싼 그림들이 걸려 있었죠. 하지만 사람의 온기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거실 소파에는 우아한 차림의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그녀는 크림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머리는 단정하게 묶여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완벽한 화장이 되어 있었고 목에는 진주 목걸이가 걸려 있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강민재 부회장의 아내 정윤이라고 합니다. 정윤이가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 미소는 눈까지 닿지 않았습니다. 형식적인 인사였죠. 안녕하세요. 한수아입니다. 지안이를 도와줘서 고맙습니다. 우리 애가 좀 예민해서요. 집안 어른들께서 과외 선생님을 구하셨다고 들었어요. 윤희의 말투는 공손했지만 어딘가 경계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냥 기본 교과서 정도만 봐주세요. 이상한 생각 심어주진 마시고요. 이상한 생각이요? 아이가 워낙 어려서요. 세상 물정 모르는 나이잖아요. 괜히 집안일 같은 거 물어보거나 어른들 얘기 꺼내거나 하면 좀 곤란하거든요. 윤희는 미소를 유지한 채 말했지만 그 말 속에는 분명한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 집 일에 너무 깊이 관여하지 말라는 뜻이었죠. 지안이 공부만 봐드리겠습니다. 수아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윤희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고는 계단 쪽을 가리켰습니다. 2층 복도 끝방이 지안이 방이에요. 가보세요. 수아는 계단을 올라 2층으로 갔습니다. 복도는 길고 조용했습니다. 벽에는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는데 유독 지안이 있는 사진은 몇 장 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강민재와 정윤이 그리고 회장 부부의 사진들이었죠. 복도 끝 방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수아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지안아, 나 수아 언니야. 들어가도 될까? 안에서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수아는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은 놀라울 정도로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교과서와 문제집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고
침대는 주름 하나 없이 펴져 있었습니다. 옷장 문은 닫혀 있었고 바닥에는 먼지 하나 없었죠. 14살 여자아이의 방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생활감이 없었습니다. 지아는 창가 책상에 앉아 이어폰을 꽂고 있었습니다. 수아가 들어와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등만 보이는 지안의 어깨는 작고 움츠러들어 있었죠. 지안아. 수아가 다가가 지안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지안이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이어폰을 빼며 수아를 쳐다보는 지안의 얼굴에는 놀람과 반가움, 그리고 복잡한 감정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언니, 그래, 나야. 연락 못 받아서 걱정했어. 죄송해요. 휴대폰 엄마가 가져가셨어요. 지안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수아는 지안 옆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괜찮아. 지금 무사한 게 중요하지. 그동안 어땠어? 그냥 똑같아요. 지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아는 지안의 손목을 보았습니다. 그날 봤던 상처는 아직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토요일마다 언니가 올게. 영어랑 수학 같이 해보자. 필요 없어요. 지안이 갑자기 차갑게 말했습니다. 과외 선생님들 다 도망갔어요. 제가 말 안 듣는다고 했대요. 언니도 곧 그만두실 거예요. 나는 안 그만둬. 왜요? 언니도 곧 저 싫어지실 거예요. 다들 그래요. 지안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묻어났습니다. 14살 아이가 가져서는 안 될 감정이었죠. 수아는 가방에서 문제집을 꺼냈습니다. 일단 오늘은 가볍게 영어 단어부터 볼까? 중간고사 범위가 어디까지야? 지아는 문제집을 밀쳐버렸습니다. 공부 잘하면 뭐해요? 어차피 할머니가 돈 다 주는데. 제가 뭘 해도 상관없어요. 수아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자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나도 고2 때까지 전교 3등이었어. 지안이 고개를 들어 수아를 봤습니다. 근데 엄마가 갑자기 아파서 병원비 때문에 대학 꿈 다 포기했지. 원하던 학교도 못 가고 지방 사립대 갔어. 장학금 받으면서. 그래서요? 그래서 지금도 공부하고 있어. 자격증 따려고. 아빠 모시고 나와서 같이 살려고. 수아는 가방에서 국제공인재무설계사 교재를 꺼내 지안에게 보여줬습니다. 인생은 한 번 꼬이면 끝이 아니야.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나처럼. 지안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처음으로 수아를 제대로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선생님도 집이 싫었던 적 있어요? 응, 많이 싫었어. 엄마 없는 집에 혼자 있는 게 너무 무서웠거든. 지안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저도요. 저도 집이 무서워요. 수아는 지안의 손을 잡았습니다. 알아. 그래서 언니가 온 거야. 그때 방문이 살짝 열리며 누군가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수아가 돌아보니 50대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 걸레를 들고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가사도우미인 것 같았죠. 여성은 수아와 눈이 마주치자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복도 끝으로 가더니 수아에게 손짓을 했습니다. 수아는 지안에게 잠깐만이라고 말하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저기요, 선생님. 가사도우미가 조용히 수아를 불렀습니다. 네, 저 이분자라고 해요. 이 집에서 5년째 일하고 있어요. 아, 안녕하세요. 이분자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수아에게 가까이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네, 정말 많이 맞았어요. 팔에 난 멍, 새엄마가 던진 물건 때문이에요. 제가 봤어요. 수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런데 누구한테 말하지 말라더라고요. 집안 망신이라고. 그래서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럼 지금도. 요즘은 덜해요. 할머니가 눈치채셨나 봐요. 그래도 선생님 조심하세요. 새엄마가 선생님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분자는 그렇게 말하고는 계단 쪽으로 사라졌습니다. 수아는 그 자리에 서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분노가 치솟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지금 감정적으로 행동하면 지안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테니까요.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수아가 현관으로 내려오는데 복도에서 정장 차림의 남자와 마주쳤습니다.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는 휴대폰으로 통화 중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월요일 회의 때 보고 드리죠. 통화를 끊은 남자는 수아를 보며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오늘 첫날이죠? 우리 조카 부탁드립니다. 강민재였습니다. 대성그룹 부회장이자 지안의 작은아버지. 그는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지안을 언급할 때만큼은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걱정과 죄책감이 섞인 표정이었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안이가 요즘 많이 힘들어해서요. 민재는 그렇게 말하고는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수아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도 지안을 걱정하고 있구나. 그런데 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걸까?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수아는 창밖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지안을 반드시 도와주겠다고. 그 아이가 다시 웃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주말마다 한남동을 오가는 생활이 시작되면서 수아의 삶은 더욱 빡빡해졌습니다. 평일에는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삼성생명 본사에서 고객 상담 업무를 했고 퇴근 후에는 자격증 학원에 들러 밤 9시까지 공부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10시가 넘었고 씻고 나면 11시였죠. 그러면 교재를 펼쳐놓고 새벽 1시까지 복습을 했습니다. 잠은 늘 부족했고 몸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토요일이 되면 오후 2시에 한남동으로 향했습니다. 지안과 함께 3시간 동안 영어와 수학을 받고 끝나면 저녁 5시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일요일에는 요양병원에 들러 아버지를 뵙고 밀린 빨래와 집안일을 했죠. 쉴 틈이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수아는 견딜만 했습니다. 지안이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는 모습을 보면 피로가 싹 가시는 것 같았거든요. 지안은 처음 며칠은 여전히 경계했습니다. 문제집을 펼쳐놓으면 시큰둥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수아가 설명해도 고개만 끄덕일 뿐 질문은 하지 않았죠. 하지만 수아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같은 시간에 왔고 같은 자리에 앉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지안이 문제를 풀면 칭찬해줬고 틀려도 혼내지 않았습니다. 셋째 주가 되자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안이 처음으로 질문을 했던 겁니다. 선생님, 이 문법 규칙 왜 이렇게 돼요? 수아는 그 질문이 너무 반가워서 웃음이 났습니다. 좋은 질문이야. 이건 말이지. 그날부터 지안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문제집을 스스로 펼쳐놓기 시작했고 과제도 해오기 시작했죠. 수아가 올 때마다 이번 주에 이거 풀어봤어요 라며 노트를 내밀었습니다. 오답도 많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지안이 스스로 뭔가를 하고 있다는 것, 그게 수아에게는 큰 의미였죠. 그런데 넷째 주 금요일 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아는 야근을 마치고 회사 앞에서 택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버스 막차는 이미 끊겼고 지하철역까지 걷기에는 너무 피곤했거든요. 그때 익숙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다가왔습니다. 최상훈 비서실장이었습니다. 한수아 선생님, 집까지 태워드리겠습니다. 회장님 말씀이십니다. 수아는 난처했습니다. 회사 앞에는 아직 사람들이 남아 있었고 누군가 볼 수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거절하기도 어색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아가 차에 타는 순간 회사 건물 모퉁이에서
누군가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박혜리였습니다. 혜리는 야근을 마치고 나오다가 우연히 수아가 고급 세단에 타는 모습을 목격한 겁니다. 차량 번호판을 보니 평범한 차가 아니었습니다. 운전기사도 정장 차림이었고요. 혜리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차가 출발하는 모습, 번호판까지 또렷하게 담았죠. 혜리의 입가에 냉소적인 미소가 번졌습니다. 역시 사람이 착하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네. 재벌 후원 받으면 인생 편해지는 거지. 혜리는 그 사진을 자기 휴대폰에 저장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수아가 출근해서 자리에 앉는데 주변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동료들이 수아를 보며 수군거렸고 시선을 피했죠. 점심시간이 되자 그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한수아 씨, 재벌집 과외 다닌다면서요? 다른 팀 대리가 식당에서 물었습니다. 네, 회장 집 드나든다던데요? 돈 꽤 벌겠어요. 수아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수아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는데 점심을 먹고 돌아오니 박혜리가 복사기 앞에서 다른 부서 직원들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나 수아랑 고등학교 동창인데 원래 좀 계산적인 애야. 착한 척하지만 다 자기한테 이익되는 것만 골라서 하거든.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재벌집이랑 연결됐대요? 아, 그건 나도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뭐 방법이야 있겠지. 요즘 세상에 공짜는 없잖아요. 혜리의 말투에는 도끼가 섞여 있었습니다. 수아는 복사기 뒤에서 그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지만 뭐라고 해명할 수도 없었습니다. 사실이니까요. 실제로 대성그룹 회장 집에 다니고 있으니까. 하지만 그 이유를 설명하면 지안의 상황이 드러날 수 있었습니다. 학대받는 아이를 도와준다는 걸 회사 사람들에게 말할 수는 없었죠. 그건 지안의 사생활이고 수아가 함부로 떠벌릴 일이 아니었습니다. 수아는 그냥 자리로 돌아와 일을 시작했습니다. 소문은 소문일 뿐이라고, 시간이 지나면 잠잠해질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한남동 저택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정윤이는 최근 수아가 매주 오는 것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과외 선생 정도로 생각했지만 지안이 점점 수아를 따르는 모습을 보니 위기감이 들었던 겁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수아가 지안과 공부하는 동안 윤희는 거실에서 시어머니와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요즘 과외 선생이 너무 자주 오는 것 같아요. 윤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왜? 지안이 성적 오르고 있잖니. 그건 맞는데요.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과외 선생이 왜 이렇게 오래 붙어 있겠어요? 뭔가 노리는 게 있는 거 아닐까요? 시어머니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윤희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 아이 아니었으면 지안이가 지금 이렇게 문제집을 펼쳤겠니? 하지만 어머님, 요즘 애들은 다 그래요. 착한 척하면서 집안에 파고드는 거요. 나중에 뭘 요구할지 모르잖아요. 윤희 씨,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 그 선생님은 우리 지안이를 살린 사람이야.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윤희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입을 다물었지만 표정은 편치 않았습니다. 며칠 후 수아는 팀장실에 불려갔습니다. 팀장은 책상에 팔짱을 끼고 앉아 있었습니다. 한수아 씨 앉아요. 수아가 의자에 앉자 팀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요즘 회사 안에서 소문이 좀 도는데 알고 있어요? 네, 들었습니다. 회사 이미지 생각해서라도 사생활 좀 조심해요. 대기업 집안이랑 얽히면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괜히 오해받을 일 만들지 말고. 저는 그냥 아이 공부만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남들 눈에는 그렇게 안 보인다고요. 특히 정규직 전환 시기에 이런 소문 나면 평가에 안 좋게 작용할 수도 있어요. 팀장의 말은 경고였습니다. 수아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자신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왜 이런 말을 들어야 하는지 억울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그래요. 계약직 입장에서 생각 좀 하면서 처신해요. 수아는 팀장실을 나와 화장실로 갔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와 있었고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죠. 수아는 찬물로 얼굴을 씻으며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지안이는 포기할 수 없어. 저 아이가 날 필요로 하는데. 그 무렵 지안에게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치른 모의고사 성적표가 나온 겁니다. 지안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전교 23등. 지난번 70등대에서 무려 50계단이나 올랐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지안을 불렀습니다. 지안아, 어떻게 한 거야? 갑자기 성적이 이렇게 올랐어. 과외 선생님이 도와주셨어요. 정말 잘했어. 이 추세면 전교 10등 안도 가능하겠는데? 지안은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성취감이었죠. 자신이 뭔가를 해낼 수 있다는 느낌, 노력하면 결과가 나온다는 경험. 지안에게는 너무나 낯선 감정이었습니다. 토요일이 되어 수아가 왔을 때 지안은 성적표를 내밀었습니다. 언니 봐요. 23등이에요. 수아는 성적표를 받아들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진짜 잘했다. 지안아, 이거 다 내가 한 거야. 아니에요. 언니가 가르쳐줘서요. 아니야. 내가 가르쳐준 건 방법뿐이야. 실제로 문제 푼 건 내가 한 거잖아. 지아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언니나 학교 다시 다녀도 돼요? 수아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 학교 안 다니고 있었어? 등교 거부했어요. 작년부터요. 학교 가기 싫어서요. 왜? 애들이 저 싫어했어요. 부모 없다고 놀렸어요. 그래서 안 갔어요. 지안의 목소리는 작아졌습니다. 수아는 지안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안아, 천천히 가자. 일단 성적도 많이 올랐고 공부하는 것도 재미있어졌잖아. 그럼 학교도 다시 다닐 수 있어. 정말요? 응. 그래도 여기까지 온 거 내가 다 해낸 거야. 언니는 그냥 옆에 있었을 뿐이고. 지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언니. 뭐가 고마워. 우리 앞으로도 계속 같이 가자. 수아는 지안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회사 소문도, 팀장의 경고도, 정윤이의 의심도 다 잊을 수 있었습니다. 지안이 웃고 있으니까요. 지안이 다시 꿈을 꾸기 시작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수아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회사에서 뭐라고 하든 집안에서 뭐라고 하든 난 이 아이 곁을 지킬 거야.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지안의 학교 복귀가 구체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건 6주차 토요일이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직접 한남동 저택으로 전화를 걸어왔던 겁니다. 수아와 지안이 공부하고 있을 때 거실에서 정윤이가 전화를 받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담임 선생님. 아, 그렇습니까? 성적이 많이 올랐다고요? 윤희의 목소리는 밝았지만 어딘가 억지로 만든 것처럼 들렸습니다. 학교 복귀요? 글쎄요, 애가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남편이랑 상의해 보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윤희는 한참을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안의 성적이 오른 건 좋은 일이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지안이 학교에 복귀하고 성적까지 좋아지면
시어머니 눈에 더 예뻐 보일 게 뻔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자신의 입지는 점점 좁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윤희는 늘 불안했습니다. 자신은 중산층 가정 출신이었고 아나운서로 일하다가 강민재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재벌가 며느리가 되는 게 인생 최대의 목표였고 그걸 이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결혼 후 현실은 달랐습니다. 시댁 어른들은 늘 윤희를 외부인처럼 대했고 특히 시어머니는 지안을 유독 아꼈습니다. 교통사고로 죽은 큰아들의 딸이었으니까요. 윤희에게 지안은 경쟁 상대였습니다. 상속 문제도 있었고 집안에서의 위치도 그랬습니다. 지안이 잘 되면 자신은 밀려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윤희는 지안을 억눌렀습니다. 공부하지 말라고 한 건 아니었지만 너무 잘하지도 말라고 은근히 압박했습니다. 내가 조용히 있으면 다 편해진다는 말을 반복하며 지안이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게 만들었죠. 그런데 이제 과외 선생 때문에 지안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성적도 오르고 학교에 다시 가겠다고까지 합니다. 윤희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수아가 떠난 후 윤희는 지안을 불렀습니다. 지안아, 이리 와봐. 지안은 조심스럽게 윤희가 있는 거실로 내려갔습니다. 윤희는 소파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앉아. 지안이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학교 다시 다니고 싶다며? 네, 그래도 될까요? 물론이지. 학교는 다녀야지. 근데 말이야. 윤희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지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선생님이 너한테 뭐라고 하던? 공부 가르쳐 주세요. 그것만? 네. 정말? 할머니 얘기는 안 해? 지안은 움찔했습니다. 아니요. 거짓말하지 마. 선생님이 너한테 할머니 잘 보이라고 했지? 그런 거 아니에요. 지안아, 엄마가 바보로 보여? 요즘 애들 다 그래. 착한 척하면서 집안에 파고들어. 나중에 뭘 노리는지 뻔하잖아. 윤희의 목소리는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선생님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지안이 처음으로 큰 소리를 냈습니다. 윤희는 놀란 표정으로 지안을 바라봤습니다. 뭐, 지금 엄마한테 대드는 거야? 선생님은 저한테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어요. 그냥 공부만 가르쳐 주셨어요. 저 믿어주셨어요. 믿어줬다고? 그게 다 쇼야, 쇼? 내가 할머니한테 잘 보여야 자기도 이득이니까 그러는 거야. 아니에요. 지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윤희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지안아, 좀만 생각해봐. 선생님이 정말 너를 생각한다면 왜 매주 토요일마다 와? 돈 받으니까 오는 거지. 내가 좀만 나쁘게 말해주면 그 선생님 금방 나갈 수 있어. 우리끼리 편하게 살자, 응? 지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요. 선생님은 나쁜 사람 아니에요. 에이, 너 진짜. 윤희가 화를 내려는 순간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강민재였습니다. 그는 회사에서 돌아와 서재로 가던 중이었는데 거실에서 들리는 소리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윤희는 재빨리 표정을 바꿨습니다. 여보, 왔어요? 저녁 드셨어요? 응, 먹었어. 무슨 얘기하는 거야? 아, 지안이가 학교 다시 다니고 싶다고 해서요. 담임 선생님이 전화 오셨어요. 민재는 지안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지안아, 학교 다시 가고 싶어? 네, 작은아버지. 좋아. 천천히 준비하자. 담임 선생님이랑 상담 한번 해보고. 민재는 따뜻하게 웃으며 지안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윤희는 그 모습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같은 시각 삼성생명 본사에서는 정규직 전환 최종 평가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인사팀에서 공지가 떴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까지 최종 근무 평가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계약직 12명 중 8명만 선발되는 구조였기 때문에 모두가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박혜리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에 팀장을 따로 불러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팀장님, 요즘 회사 분위기 어떻게 보세요? 뭐가? 아니, 정규직 전환 때문에 다들 예민하잖아요. 근데 이상한 소문도 많고. 무슨 소문? 한수아 씨 있잖아요. 재벌집 과외 다니면서 돈 많이 번다는 거요. 회사 일에 집중 안 하는 것 같아요. 팀장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해리를 쳐다봤습니다. 그건 그 사람 개인 일이잖아. 맞는데요. 지금 회사 안에서 말 많은 직원은 조심하셔야 되지 않나 싶어서요. 정규직 전환 시기에 이런 소문 나면 이미지도 안 좋고요. 해리는 교묘하게 수화를 깎아내렸습니다. 직접적으로 비난하지 않으면서도 은근히 문제가 있다는 암시를 주는 방식이었죠. 팀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실 팀장도 수아를 곱게 보지 않았습니다. 계약직 주제에 재벌가와 연결됐다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았거든요. 그래, 알겠어. 내가 한번 봐볼게. 해리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자리를 떴습니다. 그 주 수요일 수아에게 갑작스러운 전화가 왔습니다. 요양병원이었습니다. 보호자분, 아버님이 폐렴 증상이 심해지셔서 대학병원으로 옮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수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지금 상태가 어떻게 되세요? 열이 38도 후반까지 올랐고 호흡이 불규칙합니다. 빨리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수아는 손이 떨렸습니다. 당장 병원으로 달려가고 싶었지만 지금은 근무 시간이었습니다. 수아는 팀장실로 가서 노크했습니다. 팀장님, 죄송한데 급한 일이 생겨서 반차 좀 쓸 수 있을까요? 팀장은 서류를 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아버지가 병원에서 위급하시대요. 당장 가봐야 할 것 같아서요. 지금 오늘 오후에 중요한 고객 미팅 잡혀 있잖아. 그건 다른 분이 대신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요? 팀장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한수아 씨, 요즘 본사 분위기 안 좋은 거 알지? 정규직 전환 시기인데 내가 빠지면 민원 대응 누가 해? 고객 불만 한 번만 더 들어오면 전환은 어려워질 거야. 수아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가. 가족은 이해하지만 회사도 이해해야지. 퇴근 후에 가도 되잖아. 수아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퇴근은 6시입니다. 지금은 오후 2시. 4시간을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 사이에 아버지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죠? 하지만 팀장의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수아는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아는 자리로 돌아와 떨리는 손으로 요양병원에 다시 전화했습니다. 제가 지금 당장은 못 갈 것 같은데요. 6시쯤 갈게요. 그때까지 아버지 좀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아는 전화를 끊고 책상에 엎드렸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회사에서 우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됐으니까요. 그날 저녁 강민재는 한남동 저택서재에서 지안의 성적표와 상담 일지를 보고 있었습니다. 수아가 꼼꼼하게 작성한 기록들이었죠. 지안의 변화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문제집을 펼치지도 않았던 아이가 이제는 스스로 과제를 해오고 질문까지 합니다. 민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조카를 이렇게 변화시킨 수아가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거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선생님이 너 이용하는 거라니까. 윤희의 목소리였습니다. 민재는 서재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거실에서는 윤희가 지안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엄마 말 안 들을 거야? 선생님은 나쁜 사람 아니라니까요. 지안도 울먹이며 대꾸했습니다. 뭐, 지금 감히 나한테 대들어?
윤희가 손을 들려는 순간 민재가 끼어들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윤희는 재빨리 손을 내리고 표정을 바꿨습니다. 아, 여보. 그게 지안이가 요즘 너무 버릇 없어져서요. 버릇 없다니? 과외 선생 만난 후로 말대꾸도 하고 엄마 말도 안 듣고 그래요. 민재는 지안을 바라봤습니다. 지안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지안아, 무슨 일이야? 지안은 입을 열려다가 말았습니다. 말하면 또 혼날 것 같았습니다. 결국 지안은 고개를 저으며 방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문을 박차고 들어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재는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당신 지안한테 뭐라고 한 거야?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과외 선생 얘기했을 뿐인데 갑자기 흥분하더라고요. 민재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며 서재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목요일, 지아는 학교 모의고사 시험장에 앉아 있었습니다. 전날 밤 윤희와 싸운 기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선생님이 너 이용하는 거야. 할머니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는 거야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죠. 시험지를 받았지만 문제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수아 언니는 정말 자신을 이용하는 걸까요? 아니면 진심으로 도와주는 걸까요? 지아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숨이 잘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지아는 책상을 붙잡고 헐떡였습니다. 선생님, 나 때문에 잘리는 거 아니야? 지안이 중얼거렸습니다. 감독 선생님이 달려왔습니다. 지안아, 괜찮아? 숨이 안 쉬어져요. 과호흡이야. 천천히 숨 쉬어봐. 하지만 지아는 계속 헐떡였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결국 보건실로 옮겨졌고 학교에서 보호자에게 연락이 갔습니다. 연락을 받은 건 정윤이었습니다. 윤희는 학교로 달려갔고 보건실에서 지안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차에 태우며 윤희는 말했습니다. 봐, 내가 뭘 했어. 과외 선생 때문에 내가 더 불안해진 거야. 지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윤희는 바로 시어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어머님, 지안이가 학교에서 발작을 일으켰어요. 과호흡이래요. 이거 다 과외 선생 때문인 것 같아요. 애가 부담을 느끼나 봐요. 시어머니는 놀랐습니다. 뭐라고? 지안이가? 네, 제 생각엔 선생님을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애가 너무 의존하는 것 같아요. 의존이 문제가 아니라 발작이 문제잖니. 병원은 갔어? 지금 집에서 쉬고 있어요. 근데 어머님,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해요. 선생님 때문에 애가 더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알았어. 내가 한번 생각해 볼게. 윤희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제 수아를 쫓아낼 명분이 생겼으니까요. 지안의 발작 사건 다음 날 대성그룹 한남동 저택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회장 부부가 직접 집으로 왔거든요. 평소에는 본가에 계시다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만 방문하시는 분들이었기에 집안 식구들 모두 긴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회장 부인 이선영은 먼저 지안의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지안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제 발작을 일으킨 후로 말을 거의 하지 않았죠. 지안아, 할머니야. 지안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할머니, 어제 많이 놀랐지? 괜찮아? 네, 괜찮아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할머니한테 얘기해 줄 수 있겠니? 지아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하고 싶었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말하면 엄마가 화낼 게 뻔했거든요. 그냥 시험이 부담스러웠어요. 정말 그게 다야? 할머니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뭔가 더 알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선생님 때문에 부담스러웠던 건 아니야?
지아는 깜짝 놀라 할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아니에요. 선생님은 잘못 없어요. 그럼 왜 시험 보다가 선생님 나 때문에 잘리는 거 아니야 라고 중얼거렸대? 지아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누가 할머니한테 말한 걸까요? 지아나, 할머니는 진실이 알고 싶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솔직하게 말해줘. 지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가 선생님이 저를 이용한다고 했어요. 할머니한테 잘 보이려고 그런다고요. 그래서 저도 헷갈렸어요. 선생님이 정말 저를 도와주는 건지 아니면 엄마 말이 맞는 건지. 할머니는 지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시험 볼 때 불안했구나. 내 선생님이 저 때문에 힘들어 하시면 어떡하나 걱정됐어요. 엄마가 선생님 내보내려고 하시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걱정하지 마. 할머니가 알아서 할게. 1시간 후 대성그룹 본가 응접실에는 회장 부부 강민재, 정윤이가 모여 앉았습니다. 수아도 급히 연락을 받고 왔습니다. 회의실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테이블 중앙에는 차 대신 서류들이 놓여 있었죠. 회장 부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지안이 일을 두고 얘기하려고 모였습니다. 어제 학교에서 발작을 일으킨 일에 대해서요. 윤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윤희 씨부터 말씀해 보세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윤희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저 우리 집안이 이상한 사람에게 휘둘릴까 걱정했을 뿐입니다. 과외 선생이 애한테 자꾸 자기 힘든 얘기만 하고 할머니께 잘 보이려는 것 같아서 그게 지안이한테 부담이 될 것 같았습니다. 수아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자신이 지안에게 자기 얘기를 한 건 맞지만 그건 지안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였지 동정을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었거든요. 제가 지안이를 생각해서 조금 조언을 했을 뿐인데 아이가 오히려 과민 반응을 보였어요. 그래서 더 걱정이 됐습니다. 윤희는 눈물까지 흘리며 호소했습니다. 연기처럼 보였지만 누가 봐도 진심 같았습니다. 회장이 수아를 바라봤습니다. 한수아 선생, 뭐 할 말 있습니까? 수아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한 건 아이 말을 들어주고 공부할 수 있다는 걸 조금씩 믿게 해준 것뿐입니다. 제 개인사를 말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건 지안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려주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렇지만 아이가 부담을 느꼈다면 부담을 느낀 건 제 때문이 아닙니다. 수아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윤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때 회장 부인이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를 올려놓았습니다.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제가 준비한 게 있어서요. 봉투에서 나온 건 사진들과 진술서였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지안의 팔에 난 멍 자국이었습니다. 날짜가 찍혀 있었죠. 2달 전이었습니다. 이건 윤희가 당황했습니다. 가사도우미 이분자 씨가 찍어둔 사진입니다. 집안일 하다가 우연히 본 거라고 하더군요. 다음 서류는 담임 선생님의 기록이었습니다. 지안 양의 담임 선생님이 작성한 상담 기록입니다. 여기 보시면 새엄마에 대한 두려움으로 상담을 거부하던 학생이 과외 선생 만난 후 처음으로 상담실에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윤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회장 부인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지안이를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이가 직접 말하더군요. 엄마가 선생님을 내보내려 한다고 자기 때문에 선생님이 힘들어할까봐 걱정된다고요. 지안이 거실 문 밖에서 들어왔습니다. 할머니가 미리 대기시켜둔 것 같았습니다. 지안아, 할머니한테 했던 말 다시 한번 해줄 수 있겠니? 지안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맞았어요. 선생님은 한 번도 저한테 손 안 올리셨어요. 오히려 살려줬어요. 윤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지아나, 그게 무슨... 사실이에요. 엄마가 물건 던졌어요. 제가 숙제 늦게 해서요. 근데 숙제 안 늦었는데도 그러셨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재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아내를 쳐다봤습니다. 당신이 정말 그랬어요? 윤희는 입술을 떨었습니다. 아니에요. 그건 오해예요. 애가 제 말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회장이 손을 들어 대화를 멈췄습니다. 윤희 씨, 잠시 나가 계시죠. 얘기할 게 있으니. 윤희는 억울한 표정으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증거가 너무 많았으니까요. 같은 시각 삼성생명 본사 고객서비스 부서에는 이상한 민원이 하나 접수됐습니다. VIP 고객으로 등록된 번호였는데 내용이 특이했습니다. 한수아 상담원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저희 아버지 요양보험 리모델링을 도와주셨는데 그분 아니었으면 큰 손해를 볼 뻔했습니다. 민원을 받은 직원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칭찬 민원은 흔하지 않았거든요. 더군다나 VIP 고객이 직접 전화까지 했습니다. 제 아버지가 요양병원에 계시는데 같은 병실 쓰시는 분 딸이 한수아 씨더라고요. 우연히 복도에서 만나 보험 얘기를 나눴는데 자기 사정 힘들어도 우리 아버지 보험 구조까지 살펴봐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해서 이렇게 전화드렸습니다. 민원 담당자는 기록을 남기며 생각했습니다. 한수아 씨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그 민원 기록은 인사팀으로 전달됐습니다. 정규직 전환 평가 시기였기 때문에 모든 민원 기록을 재검토하고 있었거든요. 인사팀 대리가 한수아의 파일을 펼쳤습니다. 최근 6개월간의 민원 기록을 보니 불만 민원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칭찬 민원이 5건이나 있었죠. 고객 응대 평가는 늘 상위 20% 안에 들었고 업무 처리 속도도 빨랐습니다. 이상하네. 팀장님은 왜 한수아 씨가 문제 있다고 하신 거지? 대리는 팀장이 제출한 평가서를 다시 봤습니다. 근태 불량, 업무 집중도 저하, 외부 활동으로 인한 평판 문제 같은 내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기록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대리는 동료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한수아 씨 평소에 어때요? 성실하죠. 맨날 먼저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고 고객들도 다들 좋아해요. 그럼 왜 팀장님이 저렇게 평가하신 거죠? 동료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소문 있잖아요. 재벌직 과외 다닌다는 거. 팀장님이 그거 못마땅해 하시나 봐요. 소문이 사실이에요?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박혜리 대리가 자꾸 그런 얘기 퍼뜨리더라고요. 인사팀 대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문과 실제 평가가 너무 달랐거든요. 한편 한남동 저택에서는 또 다른 진실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강민재는 개인적으로 보안팀의 요청에 최근 3개월간의 CCTV 기록을 조사했습니다. 특히 지안방앞 복도 카메라를 집중적으로 봤죠.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특정 날짜들에 카메라가 꺼져 있었던 겁니다. 우연히 고장 난 게 아니라 누군가 의도적으로 끈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날짜들은 대부분 저녁 시간, 민재가 회사에서 늦게 돌아오는 날들이었습니다. 민재는 보안팀장을 불렀습니다. 이 날짜들에 카메라가 왜 꺼진 겁니까? 확인해 보니 수동으로 전원이 꺼진 기록이 있습니다. 누가 껐죠? 그건 확인이 어렵습니다만 시간대로 봐서는 집에 계신 분 중 누군가가. 민재는 알았습니다. 아내였다는 걸. 카메라를 끄고 지안에게 뭔가를 한 거였습니다.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요. 민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조카가 고통받고 있었다는 사실에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며칠 후 저녁 민재는 수아에게 따로 연락했습니다. 한수아 선생님, 잠깐 시간 괜찮으신가요? 할 말이 있어서요. 수아는 회사 근처 조용한 카페로 나왔습니다. 민재는 이미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의 부회장 모습이 아니라 그냥 지친 30대 남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앉으세요. 수아가 앉자 민재가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먼저 사과드립니다. 제가 집안일을 제대로 못 봐서 선생님께 피해를 드렸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괜찮습니다. 우리 집 어른들 때문에 상처받으셨을 텐데 그래도 지안이를 포기하지 않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민재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묻어났습니다. 조카를 위해 여기까지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한 번만 더 지안을 믿고 곁에 있어줄 수 있나요? 수아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솔직히 지치기도 했고 회사 일도 신경 쓰였습니다. 하지만 지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공포에 질려있던 그 아이가 이제는 스스로 문제집을 펼치고 꿈을 이야기하는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지안이가 먼저 저를 붙잡는 한 저도 아이를 놓치지 않을 겁니다. 민재는 안도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로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민재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은 왜 그날 밤 10만 원을 주셨습니까? 본인도 어려운 형편이셨을 텐데. 수아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엄마 잃고 혼자 버틸 때 누군가 손 내밀어줬으면 했거든요. 그래서 지안이를 보는 순간 저절로 손이 나갔던 것 같아요. 민재는 수아를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은 돈이 아니라 사람을 본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재벌가 손녀라서 도운 게 아니라 그냥 눈앞의 아이가 힘들어 보여서 도운 거였습니다. 당신은 특별한 사람이네요. 수아는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요. 아니에요. 평범한 사람은 자기 전 재산을 남한테 주지 않습니다. 둘 사이에 따뜻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카페 창밖으로는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이 대화는 둘 사이의 감정에 작은 물꼬를 트는 순간이 됐습니다. 단순한 과외선생과 보호자의 관계를 넘어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이로 변해가고 있었던 거죠. 대성그룹 본가 응접실의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정윤이가 방을 나간 후 회장 부부와 강민재 그리고 수아만 남았습니다. 지아는 할머니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죠. 테이블 위에는 여전히 멍자국 사진들과 진술서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회장 강도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60대 후반의 그는 평소 말수가 적었지만 한 번 입을 열면 무게가 있었습니다. 우리 집안 이름이 붙은 저택 안에서 우리 피부치가 이런 일을 당하고 있었는데 누구도 제대로 보지 못했구나.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자책이 묻어났습니다. 회장 부인 이선영이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이제라도 알았으니 바로 잡아야죠.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고 비서실장을 불렀습니다. 최 실장, 윤희 씨 다시 들어오라고 하세요. 잠시 후 정윤희가 들어왔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여전히 자세를 바르게 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체면을 지키려는 모습이었죠. 윤희 씨 앉으세요. 윤희가 소파에 앉자 회장이 직접 말했습니다. 증거를 받습니다. 가사도우미의 사진, 담임 선생의 기록, 그리고 무엇보다 지안이의 증언까지요. 변명할 게 있습니까? 회장님, 저는 정말 애를 위해서 그랬습니다. 버릇을 고치려고 물건을 던집니까?
아이 팔에 멍이 들도록 때립니까? 회장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평소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그였기에 더욱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그건 제 실수였습니다. 화가 나서 순간적으로가 아닙니다. CCTV 기록을 보니 당신이 의도적으로 카메라를 끄고 그런 일을 했더군요. 계획적이었습니다. 윤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강민재가 끼어들었습니다. 아버님,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 제 불찰입니다. 민재, 자네 잘못이 아니야. 우리 모두의 잘못이지. 회장은 한숨을 쉬고 다시 윤희를 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 집을 나가게 될 거요. 지안의 친권 문제도 다시 논의하겠소. 윤희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회장님,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겁니다. 기회는 이미 여러 번 있었소. 당신은 그걸 스스로 버렸어요. 회장 부인이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일주일 안에 짐을 정리하세요. 변호사가 연락할 겁니다. 윤희는 일어나 지안을 바라봤습니다. 지안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윤희는 뭔가 말하려다가 결국 입을 다물고 응접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회장 부인은 수아를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한수아 선생님 고맙습니다. 당신 아니었으면 우리는 영영 진실을 몰랐을 겁니다. 저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니에요. 세상에 당연한 선행은 없어요. 모두 선택의 결과죠. 회장이 비서실장에게 지시했습니다. 최 실장, 한수아 선생을 우리 지안이의 전담 가정교사로 공식 위촉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장학재단 교육 프로그램 고문직도 제안해 보세요. 수아는 깜짝 놀랐습니다. 고문이요? 네. 우리 재단에서 위기 가정 청소년들을 돕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당신 같은 분이 필요합니다. 물론 지금 당장은 아니고 준비되면 언제든지요. 수아는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지안이 수아에게 다가와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고맙습니다. 뭐가 고마워? 우리 앞으로도 계속 같이 가자. 같은 시각 삼성생명 강남본사 12층 대회의실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노무팀장과 인사본부장 그리고 준법감시팀 대리가 앉아 있었고 맞은편에는 고객서비스팀장과 박혜리가 불려와 있었습니다. 인사본부장이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건 최근 우리 회사에 들어온 공식 문서 때문입니다. 테이블 위로 서류 한 장이 밀려왔습니다. 대성그룹 회장 비서실 명의로 작성된 공문이었습니다. 대성그룹에서 직접 한수아 씨의 근무 태도와 성실함에 대한 확인 요청 및 추천서를 보내왔습니다. VIP 고객사에서 이런 문서를 보내온 건 처음입니다. 팀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수아 씨의 최근 6개월 기록을 전부 재검토했습니다. 인사본부장이 다른 서류를 펼쳤습니다. 근태 기록을 보니 지각은 단 한 번입니다. 그것도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고객 민원 기록을 보니 불만 민원은 0건, 칭찬 민원은 5건입니다. 고객 응대 평가는 항상 상위 20% 안에 들었고요. 노무팀장이 팀장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런데 팀장님이 제출하신 평가서에는 근태 불량, 업무 집중도 저하, 외부 활동으로 인한 평판 문제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게 무슨 근거입니까? 팀장은 땀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고 평가한 겁니다. 전반적인 분위기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주시죠. 회사 내에서 소문이 있었습니다. 재벌가와 연결됐다는 소문이 평가 근거가 됩니까? 본부장의 목소리는 차갑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사한 결과
그 소문의 출처를 찾았습니다. 본부장이 박혜리를 쳐다봤습니다. 혜리는 움찔했습니다. 박혜리 대리, 당신이 여러 부서 직원들에게 한수아 씨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퍼뜨린 걸로 확인됩니다. 왜 그랬습니까? 저는 그냥 사실을 말한 것뿐입니다. 사실이요? 한수아 씨가 재벌 후원을 받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이득을 챙긴다는 게 사실입니까? 그건 아니지만, 그럼 거짓 소문을 퍼뜨린 겁니다. 이건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혜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준법감시팀 대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추가로 확인된 사항이 있습니다. 박혜리 대리가 작성한 몇몇 고객 응대 기록에서 허위 작성이 발견됐습니다. 한수아 씨가 처리한 건을 본인이 처리한 것처럼 기록하거나 반대로 본인의 실수를 한수아 씨 탓으로 돌린 기록이 있습니다. 본부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팀장님, 이 모든 상황을 알면서도 방치하신 겁니까? 아니면 동조하신 겁니까? 팀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소문에 휘둘렸습니다. 소문에 휘둘려서 정당한 평가를 왜곡했다는 말씀이시죠? 죄송합니다. 본부장은 서류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팀장님은 이번 달 말로 고객 서비스팀에서 전출됩니다. 박혜리 대리는 일주일간 정직 처분하고 인사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수아 씨에게 공식 사과문을 제출하세요.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두 공간에서 각각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한남동 저택에서는 수아가 공식 위촉장을 받았습니다. 대성그룹 장학재단 교육 프로그램 자문위원이라는 직함이었습니다. 물론 지안의 전담 가정교사 역할도 계속하기로 했죠. 회장 부인이 수아에게 말했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지금은 지안이를 돕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재단 일은 나중에 준비되면 시작하면 돼요.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삼성생명 본사에서는 정규직 전환 합격자 명단이 발표됐습니다. 한수아의 이름이 가장 위에 있었습니다. 동료들이 축하해줬고 일부는 미안한 표정으로 다가와 사과했습니다. 수아 씨 미안해요. 소문 믿어서. 괜찮아요. 오해는 풀렸으니까요. 박혜리는 정직 기간 동안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팀장은 다른 부서로 전출됐고 후임 팀장이 수아를 불러 정식으로 사과했습니다. 한수아 씨, 회사 차원에서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아는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억울했던 시간들이 있었지만 결국 진실은 드러났으니까요. 그 주 금요일 저녁 강민재는 수아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이번에는 한강 다리 근처의 조용한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창밖으로 강물이 보이는 자리였죠. 둘은 식사를 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안의 변화, 앞으로의 계획, 수아의 자격증 공부까지요. 대화는 자연스러웠고 편안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커피를 마실 때 민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한수아 선생님,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수아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민재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평생 숫자와 계약서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사람을 볼 때도 이익과 손해를 먼저 계산했죠. 그게 재벌가에서 살아남는 방법이라고 배웠으니까요. 민재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당신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세상에는 계산으로 설명할 수 없는 선택들이 있다는 걸요. 전 재산 10만 원을 낯선 아이에게 주는 선택,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으면서도 그 아이 곁을 지키는 선택 같은 것들이요. 수아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우리 조카를 살렸고 우리 가족을 깨웠어요. 그리고 민재가 수아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제 마음도요.
수아는 놀란 표정으로 민재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당신 같은 사람을 처음 봤습니다. 돈이 아니라 사람을 보는 사람, 손해를 알면서도 옳은 일을 하는 사람. 그런 당신이 제 마음에 들어왔어요. 민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소 회의실에서 냉철하게 사업을 논하던 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한 사람을 좋아하게 된 남자의 모습이었죠. 저는 당신과 더 가까워지고 싶습니다. 천천히, 조급하지 않게요. 당신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릴게요. 수아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민재가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저는 평범한 사람인데요. 부회장님과는 너무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좋습니다. 당신의 그 평범함이, 진실함이 저한테는 특별해요. 수아는 민재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거짓이 없었죠. 저도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생각할 시간이요. 얼마든지요.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민재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따뜻했고 수아의 마음을 조금씩 녹였습니다. 레스토랑을 나와 강변을 걷는 동안 둘은 손을 잡지도 않았고 특별한 말을 나누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나란히 걸었을 뿐이었죠. 하지만 그 침묵은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수아는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10만 원을 건넸던 선택이 여기까지 자신을 데려왔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지안을 만났고 정규직이 됐고 재단 자문위원이 됐고 이제는 누군가의 마음까지 얻게 됐습니다. 인생은 정말 알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한 번의 선택이 모든 걸 바꿀 수 있다는 걸 수아는 몸소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1년이 흐른 어느 봄날 아침이었습니다. 한수아는 삼성생명 강남본사 15층 재무설계팀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 명패에는 재무설계사 한수아라고 적혀 있었죠. 정규직 전환 후 6개월 만에 국제공인재무설계사 자격증까지 취득하면서 수아는 계약직 상담원에서 전문 재무설계사로 안전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면 그날의 ATM기 영수증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1년 전 10만 원을 인출했던 그 영수증이요. 수아는 가끔 그걸 꺼내보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만약 그날 밤 지안을 그냥 지나쳤다면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하고요. 아마 여전히 계약직으로 불안해하며 요양병원 간병비 걱정에 잠 못 이루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수아는 이제 안정적인 정규직이었고 대성그룹 장학재단의 외부 자문으로도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매달 셋째 주 토요일에는 재단에서 운영하는 위기 가정 청소년 재무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죠. 자신처럼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에게 돈 관리의 중요성과 미래, 설계를 가르쳐주는 일이었습니다. 보람 있었고 의미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아버지와 함께 살게 됐다는 점이었습니다. 석 달 전 수아는 강남구 역삼동에 작은 신축 아파트를 마련했습니다. 25평 규모의 투룸이었지만 수아와 아버지 둘이 살기에는 충분했죠. 대성그룹에서 받는 자문료와 삼성생명 급여를 합치면 아버지 간병비 걱정 없이 살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요양병원에서 모셔온 날을 수아는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새 아파트 거실에 서서 한참을 둘러보셨습니다. 햇살이 쏟아지는 거실, 깨끗한 주방, 아버지 방까지 준비된 그 공간을 보며 눈물을 흘리셨죠. 수아야, 내가 딸 덕에 이런 집도 살아보네. 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수아는 아버지를 꼭 안았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아빠. 아빠, 간병비 걱정 없는 인생.
제가 지켜드릴게요. 아버지는 수아의 등을 토닥이며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딸이 고생했다는 죄책감에서 벗어나 이제는 딸이 자랑스럽다는 감정으로 바뀐 순간이었죠. 서지안도 놀라울 만큼 변했습니다. 1년 전 방에만 틀어박혀 있던 그 아이는 이제 없었습니다. 지아는 학교에 완전히 복귀했고 성적도 꾸준히 올랐습니다. 최근 모의고사에서는 전교 5등을 기록했죠. 담임 선생님은 이대로 가면 서울대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성적보다 더 중요한 건 지안의 표정이었습니다. 이제 지안은 웃었습니다. 친구들과 점심을 먹으며 웃고 수업 시간에 손을 들어 질문하며 웃고 토요일마다 수아를 만나 근황을 나누며 웃었죠. 그 웃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1년 전에 지안을 알았던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지안은 수능 모의고사 성적표를 들고 수아를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한남동 저택이 아니라 수아의 새 아파트로 왔습니다. 정윤이가 집을 떠난 후 지아는 작은아버지 민재와 단둘이 살고 있었고 주말마다 수아를 만나러 왔죠. 언니 봐요. 전국 100분이 98이에요. 지안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우와, 진짜 잘했다. 지안아, 너 정말 대단해. 언니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가 한 건 길만 보여준 거고 실제로 걸어간 건 내가 다 한 거야. 수아는 지안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지금 지안의 머리카락은 윤기가 흘렀고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습니다. 1년 전 그 창백하고 겁에 질린 얼굴은 어디에도 없었죠. 언니, 저 서울대 경영학과 노려볼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내가 원하면 어디든 갈 수 있어. 그럼 나중에 저도 회사 경영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물론이야. 지안이는 뭐든 될 수 있어. 지안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꿈을 이야기하는 아이의 눈은 빛났습니다. 그 무렵 강민재는 한남동 저택 서재에서 작은 상자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벨벳 상자 안에는 심플한 디자인의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단단해 보이는 수아를 닮은 반지였죠. 민재는 1년 동안 천천히 수아와 가까워졌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식사 약속으로 시작했고 점차 주말마다 만나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강 산책, 미술관 관람, 조용한 카페에서의 대화 같은 평범한 데이트들이었죠. 재벌 부회장과 평범한 재무설계사라는 신분 차이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둘은 그냥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민재가 수아를 사랑하게 된 건 그녀의 일관성 때문이었습니다. 수아는 돈이 생기고 지위가 올라가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요양병원에 계신 다른 환자 보호자들에게 보험 상담을 무료로 해줬고 재단 프로그램에서 만난 아이들에게 진심으로 다가갔죠. 그 모습을 보며 민재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진짜 가족을 만들 수 있겠다고요. 어느 봄날 저녁 민재는 한강 다리 아래 공원에서 수아를 만났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저녁이었죠. 둘은 벤치에 앉아 강물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수아 씨, 네. 저는 1년 동안 당신을 지켜봤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사는지,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 어떤 선택을 하는지요. 민재는 수아를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당신은 돈이 아니라 사람을 봤습니다. 우리 지안을 살렸고 제게도 진짜 가족이 뭔지 알려줬어요. 이제 제 곁에도 있어 줄래요? 평생 함께하는 사람으로요. 민재가 주머니에서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를 열자 반지가 반짝였습니다. 수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죠. 저는 평범한 사람인데요.
그 평범함이 제게는 가장 특별합니다. 재벌가 며느리 역할 잘할 자신이 없어요. 역할이 아니라 당신 자신으로 있어주면 됩니다. 그게 제가 원하는 전부예요.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민재는 반지를 수아의 손가락에 끼워줬습니다. 잘 맞았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그 자리에 있어야 할 것처럼요. 감사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수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석 달 후 대성그룹 계열 호텔 연회장에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결혼식이었습니다. 화려했지만 과하지 않은 장식, 따뜻한 조명, 그리고 진심으로 축하하는 하객들로 채워진 공간이었죠. 맨 뒷자리에는 박혜리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일주일 정직 처분을 받은 후 혜리는 많은 걸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왜 수아를 질투했는지, 왜 그렇게 악의적으로 굴었는지요. 결국 답은 하나였습니다. 자신도 수아처럼 되고 싶었지만 그럴 용기가 없었던 거였죠. 옆자리 동료가 속삭였습니다. 너 수아 씨랑 고등학교 같이 다녔다며? 부럽겠다. 혜리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쟤는 원래 저럴 애였어. 눈앞의 사람부터 도와주는 바보. 말은 그렇게 했지만 혜리의 눈가는 젖어 있었습니다. 질투도 있었고 후회도 있었고 조금의 인정도 섞여 있었습니다. 만약 자신이 1년 전 그날 밤 지하상가에서 우는 아이를 봤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그냥 지나쳤을 겁니다. 자기 일도 바쁜데 남의 일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다고 생각하며요. 하지만 수아는 달랐습니다. 전 재산 10만 원을 건넸고 그 선택이 여기까지 이어졌습니다. 혜리는 이제 알았습니다. 인생은 큰 결정만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작은 선택들의 누적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요. 식이 진행되고 축사 시간이 됐습니다. 서지안이 단상에 올라갔습니다. 이제 17살이 된 지안은 단정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머리는 반듯하게 묶여 있었습니다.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안녕하세요. 신부의 첫 번째 제자 서지안입니다. 지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대성그룹 손녀라 부러워하지만 사실 저는 늘 무서웠습니다. 집이 무서웠고 사람이 무서웠고 제 자신도 무서웠어요. 연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 손에 10만 원을 쥐어주면서 오늘은 따뜻한 데서 자자라고 말해준 언니가 생겼어요. 지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언니는 저한테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어요. 그냥 제가 안전하기를 바랐고 제가 다시 꿈꿀 수 있기를 바랐어요. 그래서 매주 토요일마다 왔고 제가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붙잡아줬어요. 수아는 신부 대기실에서 스크린으로 지안의 축사를 보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닦지 않았습니다. 그 언니가 아니었으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아니, 살아있지도 않았을지 모릅니다. 지안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수아 언니, 저를 살려줘서 고맙습니다. 꿈을 되찾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제 언니로 곁에 있어주세요. 연회장 곳곳에서 조용한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안은 단상에서 내려와 수아에게로 달려갔습니다. 둘은 꼭 껴안았고 함께 울었습니다. 예식이 끝난 뒤 민재의 차 한 대가 삼성생명 강남본사 앞에 멈춰 섰습니다. 검은 벤츠였지만 이제는 수아에게 위압적인 차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남편이 보낸 차였으니까요. 신혼부부가 함께 내렸습니다. 예전에 수아가 고객을 맞이하던 그 로비를 이제는 남편 손을 잡고 웃으며 지나갔습니다. 동료들이 장난스럽게 소리쳤습니다. 한 팀장님, 오늘 퇴근은 남편 차로 하시네요?
수아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민재도 따라 웃었죠. 차에 타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창밖으로 강남역 지하상가 입구 간판이 보였습니다. 1년 전 그날 밤 지안을 만났던 바로 그곳이었죠. 수아는 그 간판을 보며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그날 10만 원을 쥔 채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더라면 지안도 자신도 아버지도 이렇게 웃을 수 있었을까요? 아마 아니었을 겁니다. 민재가 수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무슨 생각해요? 그냥 1년 전 그날 밤 생각했어요. 10만 원? 네. 그때 제게 10만 원은 전 재산이었어요. 그걸 건네는 게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건넸죠. 네. 지안이 눈을 보니까 그냥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민재는 수아의 손에 입맞춤을 했습니다. 그 선택 덕분에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고마워요. 그때 용기 내줘서. 저도 고마워요. 제 선택을 믿어줘서요. 차는 한강을 건너 새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이제 그곳에는 수아의 아버지도 계셨고 주말이면 지안도 놀러 올 예정이었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가족이 만들어지고 있었죠. 수아는 창밖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정말 알 수 없는 것이라고요. 한 번의 선택이, 한 번의 용기가 모든 걸 바꿀 수 있다는 걸요. 강남역 지하상가에서 시작된 10만 원짜리 기적은 이렇게 세 가족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요양병원에만 있을 줄 알았던 아버지는 딸과 함께 새 아파트에서 살게 됐고 방에 틀어박혀 있던 지아는 전교 5등의 우등생이 됐으며 평생 계약직으로 불안해하던 수아는 대성그룹 부회장의 아내이자 전문 재무설계사가 됐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서로를 믿는 법을 배웠고 선행의 가치를 확인했으며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깨달았다는 점이요. 그날 밤 수아가 건넨 10만 원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라는 메시지였고 세상에는 당신을 도울 사람이 있다는 희망이었으며 포기하지 말라는 응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10만 원은 결국 100배, 1000배가 되어 수아에게 돌아왔습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로요. 사랑하는 사람들, 안정된 삶, 보람 있는 일,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이라는 형태로 말입니다. 차가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들어섰습니다. 민재가 시동을 끄고 수아를 바라봤습니다. 집에 왔어요, 우리. 수아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네, 집에 왔네요. 둘은 손을 잡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아버지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텔레비전을 보시다가 둘이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일어나셨죠. 왔니, 애들아? 네, 아빠. 다녀왔어요. 세 사람은 함께 소파에 앉았습니다. 거실 창으로는 봄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따뜻했고 평화로웠습니다. 수아는 이 순간을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10만 원으로 시작해서 여기까지 온 긴 여정의 끝이자 새로운 시작인 이 순간을요. 어쩌면 인생은 이런 것일지도 모릅니다.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큰 변화를 만들고 그 변화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며 결국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것 말입니다. 수아가 그날 밤 10만 원을 건네지 않았다면 지아는 여전히 어둠 속에 있었을 겁니다. 수아 자신도 계약직 불안에 시달리며 살았을 테고 민재도 진짜 가족의 의미를 몰랐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수아는 선택했습니다. 어렵지만 옳은 일을요. 그리고 그 선택은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10만 원짜리 작은 기적이 결국 세 가족 모두를 구원한 큰 기적으로 자라난 겁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수아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어딘가에서 또 다른 누군가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지도 모른다고요.
그리고 그 사람 앞을 지나가는 누군가가 자신처럼 발걸음을 멈추고 손을 내밀기를 바랐습니다. 그게 바로 선행이 퍼져나가는 방식이니까요. 한 사람의 용기가 다른 사람에게 영감을 주고 그 영감이 또 다른 선택을 만들어내는 것. 수아는 이제 그 사슬의 일부가 된 걸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는 수아의 손가락에 반지가 반짝였습니다. 그 반지는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약속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옳은 선택을 하며 살겠다는, 사람을 먼저 보며 살겠다는, 선행의 가치를 잊지 않겠다는 약속이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죠. 하지만 수아에게는 매일이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10만 원으로 배운 교훈을 앞으로의 삶에서 계속 실천하며 살아갈 테니까요.